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오늘을 홍어살롱에서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풍선이 날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푸틴의 방북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대북 전문가입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고 네. 국방부도 있었고. 지금 이제 학교에 계시고. 학교에 뭐 가끔 나갑니다. 예, 네. 좋습니다. 북한 전문가이니까 좀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볼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해프닝성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세 번째 날린 날 이제 북한군 한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단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넘어온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좀 해석이 분분하는데 우리 정통하시니까 어느 쪽이에요? 글쎄 언론에 항상 다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략 영농 파종기가 시작되는 3, 4월부터 군사분계선에서의 북한군 그 월경 횟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정부에 근무할 때 하루 5,000명이 넘어온 기록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집중적으로 파종을 하러 넘어오는 건데. 북한 군인들이 농사일을 하니까 그렇죠. 파종을 하러 넘어온다. 북한군은 한 손에 핵무기,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사는 독특한 군대입니다. 이제 자급자족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동계 훈련에 훈련을 몰아서 하고 봄이 되면 전부 또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 영농 활동을 하는데 과거에 수천 명 단위로도 하루에 넘어온 적이 있고. 과거라 하시면 언제 말씀하시나요? 대략 한 10년 전? 15년 전? 요 무렵. 15년 전이면은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네, 이명박 정부 때죠. 그래 하루에 예. 수천 명씩 북한 군인들이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예, 넘어오는데 주로 이제 작업복에 영농 삽자루 지고. 곡괭이 이런 경우에는 묵인이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발표를 안 했잖아요. 군 당국도 그렇고 언론도. 안 했죠. 일상이었으니까. 그렇게 예. 막 수천 명씩 넘어와도 별거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절적 특성이고 위협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대응을 하는 거지 다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총을 들었다면 우리가 대응하겠지만 삽 곡괭이를 들었으니 뭐. 그런데 2014년에 그 목함지뢰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부터 전방의 경계가 부쩍 강화되고 주야간에 이제 낮에는 정찰, 밤에는 매복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군사분계선을 우리가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환격히 줄어들긴 했는데 이번에 온 게 20-30명 규모다. 이러면은 일단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군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부여롭다. 예, 그 정도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군이 그때가 마침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떤 그때 우리 북한이 3차 그 오물풍선을 날렸고 또 우리 정부는 대응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날 오후 5시에 대북 방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9일입니다. 예, 그날이 이제 세 번째 풍선, 그 무리가 넘어온 때고, 그날 우리가 그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 2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오후에, 그날 오후에. 예, 그렇죠? 그게 지난 일요일이에요. 예, 그랬는데 북한에서 지금까지는 4번째 풍선도 날려보낸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또 날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날렸죠. 이렇게 보면은 대략 5월 28일부터 6월 한 12일까지 한 4차례에 나눠서 날린 거고 마지막 날려보냈을 땐 한 1000여 개 정도 이 정도 날려보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남북 간에 북한은 오물풍선, 우리는 이제 대북 확성기라고 하는 이제 약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라는 뉴스가 탁 나오니까 그렇죠. 많은 이제 맞춰서. 국민이 네. 놀랬죠. 이게 예. 뭐냐, 이거 정말 뭐 터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예. 삽 곡괭이, 총 대신에 삽 곡괭이여서 그냥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농번기 때 그 일어나는 부분이 군사분계선이 자세히 식별이 안 됩니다. 우리 쪽에서 아니면 북한군 쪽에서? 이건 양쪽 마찬가지인데 옛날 정전협정 시절에 그 군사분계선 표식들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낡아서 식별하기가 어렵거나 어렵구나. 이러다 보면 전방에 그 DMZ에 들어가면은
어디가 정확히 군사분계선인지 모호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대충 보다가 어떤 데는 우물도 파고 어떤 데는 영농 활동도 하고. 이게 논이 군사분계선 안에 논이 있군요. 북한군 쪽에는. 논까지는 아니 뭐 대규모는 아니라 뭐 텃밭 소규모 정도, 예, 이런 정도로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영농 활동하기에는 좀 탐나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데 철원 같은 데가 많이 있죠. 또 옛날에 그 한참 어렵던 안보가 어렵던 시절에도 DMZ 안에 남북이 같은 우물을 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대를 달리해서 마주치는 일은 없었는데 이게 잘못돼서 한 번 어느 날 동시에 물 들어왔다 마주쳐가지고 굉장히 또 사달이 벌어질 일도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뻔했군요. 예, 전투가. 그러니까 예. 이 DMZ라는 공간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진실이 은폐됨으로써 평화가 유지되는 이거는 오로지 그 전방에 있는 병사들만 아는 특수한 공간이다. 예. 그러면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갖가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금방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되고 축적된 하나의 어떤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창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우물풍선을 선제적으로 여러 차례 날렸고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이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체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측이 주거니 받거니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린 거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튼 거는 맞는데 이 선후 관계가 근데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리기 전에 우리 쪽에서 또 뭔가 있었잖아요. 우리 있었죠. 쪽에 이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 북한에 먼저 이 대북전단 삐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단 삐라 같은 예,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이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날려 보냈으니까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선후 관계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뭐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 논리 구조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날려보내는 거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단체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죠.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법으로 막을 수 없다. 헌재에서도 법- 그런 판결이 나왔죠. 뭐 국가가 제재할 수 없다. 예, 제재할 수는 있는데 굳이 법을 정해서 형벌을 벌칙을 만든 게 이게 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회색지대에 있어요. 그러면은 민간 단체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다 날려보내도 되는 거냐? 이러면 또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회색지대예요. 그리고 민간 단체가 그러면은 이 심리전이라는 건 중요한 교전 행위인데 그거는 정부의 고유 기능이지. 그치. 민간 단체가 교전 당사자로 뛰어든다? 이것도 또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측의 프레임이고 북한에서는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4년 전에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돼서 예. 아주 잔혹하게 사망되고 시신이 불태워졌을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은 북한이 그때 방역복을 입고 전투원들이 나서가지고 코로나19 때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차단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에 알기로는 제가 진단 키트가 당시에 평양 시내 병원에 딱 한 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트 자체가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이 없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남측에서 그때 사람이 넘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쪽이 더 놀랐는지 너무 잔혹하고 불태워버린 거죠. 과도한 이제 대응을 바이러스 한단 죽이듯이. 뭐 예, 그런 비정상이죠. 거. 예. 그리고 탈북자 하나가 개성으로 월북했는데 그때 개성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민간단체 대북전단을 오물이라 그러면서 코로나 비루스를 실어보냈다. 북한에선 바이러스 비루스라고. 예. 그러면은 풍선이 그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건 우리로서는 비상식적이지만 북한이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물이라고 보내서 남측에서 보낸 너절한 오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이 오물을 날려보냈다는 건 자기들 주장으로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물에 오물로 대응한 대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북한 정부가 날려보낸 거거든요. 우리는 민간 단체가 한 거고 그럼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라고 또 보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북한엔 민간이 정부가 없으니까. 한 거니까. 정부가 한 거고 군이 한 거니까. 이런 논리 구조로 엉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북으로 오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으로 가는 풍선만 보이더냐? 우리가 보내주는 선물이니 성의껏 받아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내려보낸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심리전이다, 도발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면 이번엔 또 북한이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응책으로 확성기를 재가동해서 이제 대북 심리전을 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실은 우리 군도 확성기 방송 딱 2시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풍선은 4번 날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냥 우리 정부도 뭐 확성기 틀고 뭐 대북전단 마냥 날려보내는 걸 그러면 다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런 식으로 이 풍선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복잡다단할 뿐만이 아니라 남북이 고도의 심리전을 하면서도 공언한 대로 또 다 실행할 수 없는 독특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북한이 그 우리 민간 단체들이 날리는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게 이제 자기네들 쪽으로 넘어와서 그게 퍼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안에 보면은 뭐 김정은을 뭐 욕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뭐 실상을 알리는 거죠, 사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USB에 담아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라든지 뭐 인기 노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북한 주민들의 이 사상적인 네. 측면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건지 어느 쪽인가요? 둘 다죠. 다야? 예, 그건 둘 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의 대북 전단이 주로 이제 그 북한의 존엄을 공격한다든가 탈북을 권유한다든가 이런 좀 정치적 내용이 많았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그 쌀이라든가 또 USB에 이제 아이돌 또 남한 드라마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실용성을 가미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과거의 보수 정부 시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내용이 주종을 잃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일기예보라든가 어떤 드라마 연속극 예, 예. 이런 것들 들려주는 것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순화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갑자기 DMZ에서 병사들이 주로 월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땐 3명씩 내려오기도 하고 혼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부쩍 많아졌는데 그때 대북방송 국군 심리전단이 방송 편성을 이렇게 아이돌과 생활 위주로 많이 바꿨을 때 오히려 탈북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오라고 방송할 때는 안 넘어오고 그냥 거기서 편하게 방송 듣고 잘 지내라고 할 땐 또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역설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귀순한 병사를 합동신문을 하던 중에 뭘 제일 하고 싶냐 그러니까 방송 진행한 여성 동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하면은 심리전단의 여군 상사였어요. 심리전 요원이었거든요. 예, 예. 그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보고 싶다는데. 뭐 드라마 같은 얘기다. 예. 이거 실화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사랑이 꼽히면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겠습니다. 하나.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이게 일이 묘하게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탈북하는 병사들의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공격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포용을 해주는 게 이게 방송 효과가 더 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기 시작을 한 거고 그게 민간 단체에서 날려보낸 대북 전단에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 김정은 독재를 좀 알려주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우리 남한의 일상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북한 군인 주민들을 더 자극하는 거군요. 그게 바로 독일 통일의 초석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서독이 동독의 그 전단 심리전이 대성공을 거뒀는데 그게 서독의 백화점의 그 물가, 또 새로운 신상품, TV 편성표 주로 이런 거였어요. 이게 동독의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컸다. 그치. 그래서 공격보다는 이런 쪽으로 선전 활동을 해라. 이게 대성공을 거뒀던 거고, 그때 서독의 그 정보부의 동독에 대한 심리전의 모토가 최고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을 알려주는 것만큼 큰 무기는 없다. 예, 이러면서 실상을 보여줘라.
이런 어떤 그 심리전이 주종을 이뤘던 것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에 이제 풍선 보내는 걸 멈추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이에요. 이제 여기서 더 가지 않아서. 네. 근데 애초에는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은 대북 확성기를 틀게 되면 바로 타격하겠다. 이제 뭐 총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화기로 이제 공격을 할 경우에 국지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게 혹시나 또 확산이 되면 좀 지난번 이제 연평도 포사격처럼 그런 사상자까지 나오는 쪽으로 네. 확산되지 않냐 이런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 걱정하셨죠. 일단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2시간 방송하고 스톱을 했고 북한도 이제 더는 이제 우리를 자극하기 위한 오물풍선 날리는 걸 멈췄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좀 돌아간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애치 당초 남북한의 이 문제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쌍방 공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내려보낸 그 풍선이 심리전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확성기 방송으로 경고하니까 북한이 멈췄다. 안 내려보내더라. 큰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하면서 자제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주관적인 자평을 해서 잦아들었다는 건데 기실 진실은 서로 간에 이걸로 지금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때가 아니다. 이런 어떤 그 공감대 내지는 암묵적인 어떤 그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 있었던 게 처음에 지난달 28일경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을 때 이때 합참에서 나온 성명이 제가 본 거는 중에 가장 경로한 격분으로 차 있었어요. 예. 반인도적이며 국제법을 예. 위반했고 이제는 우리도 대응할 거고 엄청났거든요. 예. 그런데 4차 풍선 보냈을 땐 아예 성명이 안 나오고 조용하고 확성기 방송도 안 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는 거죠. 첫 번째 내려보낸 풍선에는 그렇게 격한데 왜 이번에는 이게 용납이 되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내려온 풍선에는 뭐 일부 언론 표현에 따라 다르지만 한 언론은 분변, 다른 언론은 대변, 다른 언론은 오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묘사가 됐는데 9일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7.5톤의 휴지를 실어서 내려보냈다. 그러면서 오물자를 빼버렸어요. 휴지 치우는데 수고로울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수위가 낮아진 걸로 보고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물이 있으면은 나쁜 풍선이라서 대응하고 오물이 안 묻은 휴지면 착한 풍선이라서 대응을 안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북한도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하고 바로 중단하는구나. 요거 조금 더 한번 간을 보자. 요런 식의 또 생각을 했던 거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이게 에스컬레이션이라 그러죠. 고조되고 상승되는 거를 피차간에 서로 탐색을 하면서 일단은 절제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뭐 양쪽 공이 지금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때가 아니라는 이런 어떤 국내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북한은 푸틴이 다음 달에 방문한다 그러죠. 우리도 지금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시작됐고 대통령 지금 중앙아시아 순방하고 있고 여기서 긴장이 고조돼서 총성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건 피차일반이고 각자의 민생이 있고 경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프닝성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번에 오물풍선이 날라오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깜짝 놀랐던 거 요인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만은 여기 신경작용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생화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 가능성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문가가 볼 때 우리 이종대 교수님 보실 때, 김종대 교수님 보실 때 이 풍선에다가 뭐 신경작용제라든지 생물학적인 어떤 화학가스를 넣어서 우리 쪽으로 날려보내서 인명살상을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물을 보내고 휴지를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유사시엔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이게 심리전의 효과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북한의 어떤 위협보다도 이번에 오물풍선이 심리적 효과를 크게 불러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저 내용물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북한은 화학무기 세계 최대 보유국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치명적인 탄저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무기들이 유사시에 쓰이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해내는데 이번에 효과가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오물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생각보다 컸다. 이 점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저기 그 떨어진 장소가 다 도심지 수도권이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용산에 지금 3개가 마지막에 떨어졌는데 제가 그 떨어진 지점을 체크해 보니까 대통령 출퇴근하시는 길목이에요. 그러면은 재작년 12월에 무인기가 용산을 침범해서 그랬죠.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무더기로 용산의 대통령실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행금지 구역, 그 대통령 경호를 위한 특수한 구역이 유린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보면은 군사당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3개가 용산에 떨어졌다 그러지만은 용산을 지나간 풍선까지 하면 이거 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번에 청담대교 쪽에 하나 떨어진 게 그게 용산을 거쳐서 간 거거든요. 바람제 방향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상도 가능한 것이죠. 그 풍선에 배터리하고 프로펠러를 장착하면 유사시에는 정찰 풍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북한 풍선이 이제 헬륨 풍선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한 10 내지 20km 상공에 떠서 안정적으로 비행을 해요. 더 이상도 안 올라가고 내려오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낙하가 시작되는데 이게 헬륨 풍선이 아주 안정적 비행을 한다는 게 이번에 검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자산을 이후에 투입하느냐 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풍선을 이용한 공격 사례가 이 전사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오, 그렇군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괴롭힌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떤 그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이 생겨난 거고 작년 12월에 드론이 넘어와서 우리가 드론 사령부를 창설해가지고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론 사령부가 풍선에는 쓸먹을 데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막 수백 개의 풍선이 내려오는데 하나도 못 막았다. 전방에서 막아야 되거든요, 총으로. 근데 그거에 또 교전이 벌어질까봐 못 막았다. 넘어온 뒤에는 오물풍선이라서 쏘면은 오물비가 된다. 이래서 또 못 막았다. 그럼 대책이 뭡니까 도대체가? 용산이 뚫리는데 이런 것들로 보면은 완전히 우리 군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이 전술을 좀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은 분은 우리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용산까지 오는데 총으로 쏴서 못 넘어오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화학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절대 총으로 쏴서 터뜨려서는 안 된다. 떨어진 것을 이제 수거하는 형식이 가장 안전하다. 이제 또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떨어뜨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니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이 풍선에 관해서는 어떤 매뉴얼과 지침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예 드론에 없군요. 관해서 분당국에.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드론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뭐 지난 2년간 한 것 같은데 풍선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헷갈려요. 둘째로 전방에서 격추하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아니 그러면 전방에서 풍선을 크게 용산까지 날려보내도록 그러면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대통령이 그 왜 이촌역 앞에 있는 중앙박물관 옆에 그 38번 게이트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 관저에서 오셔가지고 예. 거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앙박물관 주차장 쪽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야 저기 북한 풍선 또 날라왔다. 퇴근길에는 또 전쟁기념관 쪽에 가는데 거기도 와 있더라. 이태원에도 떨어졌더라. 용산구청 옥상에도 떨어졌더라. 이게 이번에 우리가 본 건데 지금 순방 가셔서 망정이지. 그러면 그거 다 보고 지나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 위험하고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걸 대응을 안 했다 그러지만 사실상 대응을 안 한 결과는 용산이 무방비로 뚫린 겁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비행체라 그러면은 제압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이번에 마지막엔 1,400개를 띄웠어요. 근데 북한이 기상 예측을 잘못해서 60-70%가 자기네 지역으로 다시 날아가고. 그래서 생화학 무기를 거기다 넣지는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들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 기상 예측을 잘못해 뭐 바람 갖고 작전을 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적벽대전 이후로는 뭐 흔치 않은 일인 걸로 아는데 예. 그때 제갈량이 바람 방향 잘 맞춰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명랑해전,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 뭐 이런 거 다 바람의 귀신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근데 이런 게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또 벌어진다는데 대책이 없다? 적벽대전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게.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건 좀 이상해요. 지금이라도 매뉴얼 만들고 넘을 경우에 떨어뜨릴 거냐 말 거냐 매뉴얼 만들고 뭐 대응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뭐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 일단은 정비를 하면 되죠 뭐. 기총 사격을 하면 다 제압이 가능합니다. 드론보단 풍선은 느리고 크고. 이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압이 가능한데 이번엔 우물쭈물하다가 판단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군이 이건 제대로 대응해가지고 국가의 핵심 보안 시설은 지켜야지 그래. 어떻게 외교부 옥상에 떨어지고 정부 청사 옥상에 떨어지고 대통령 출퇴근 길목에 떨어지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그러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걸 지나간다? 그건 정부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는 삼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풍선폭탄으로 미국을 공격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당시에 이 패스트 균 같은 악성 세균을 퍼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도 그렇고 군 당국도 그렇고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을 주워서 거기 안에 혹시나 어떤 바이러스 또는 어떤 세균이 있을지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걸 일일이 대응해야 되는 군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되면은 전군이 비상에 걸려서 그날 휴일날 비상 걸렸잖아요. 후일날 일요일날 다 출근하고 근데 출근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 할 일이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피로하고 군의 경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무시를 하려면 과감하게 무시하고 대응하려면 똑부러지게 제대로 하는 건데 출근은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군의 식당은 쉬니까 밥은 못 먹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 거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재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 사실은 대응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현대전의 추세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을 관찰해 보면은 의외로 군사무기 못지않게 이 민간 자산, 이 비대칭 무기들이 상당히 활약을 하거든요. 그 맥주 배달하던 쿼드콥터라고 하는 날개 4개 달린 그 드론이 지금 2개 전쟁에서 다 핵심 무기로 부각이 되고 이런 사례를 보면은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으로 가면 복합전이라고 하고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쟁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던 대로 매뉴얼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앞서 말씀하시다가 그 휴일날 이제 전군이 비상금을 섰잖아요. 북한의 이제 3차 우물풍선 때문에. 근데 밥을 굶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군이 휴일 비상근무를 했는데 군대 식당은 쉬었어요? 그러니까 치사병이 국방부나 병사들은 관계 없는데
이 저기 직업군인이나 공무원들도 다 비상근무를 하러 출동을 했는데 구내 식당을 안 하는 거죠. 원래 안 해요? 아니 휴일이니까. 아니 그래도 정군에 비상근무 걸려면 뭐 장관부터 저기 아니 그러면 다 그 나오는데. 식당 없잖아. 그 근무원도 비상을 걸어야 되는데 거긴 민간인 아닙니까? 그래서 쫄쫄 굶고 밖에 나가서 밥 사. 컵라면 먹고 견뎌대는 거죠. 자리를 못 드니까. 국방부 장성들이 장성들 공무원들이. 일선 부대는 괜찮은 뭐 거죠. 장군 식당, 대령 식당 다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선 장병들은 괜찮은 거죠. 거기는 각 군부대에서 휴일도 취식이 되니까. 취사병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밥 굶고 저기 뭐 어떤 양반은 저 뭐 결혼식 날이었대요. 직업군인인데. 예. 근데 비상이 걸린 거예요. 결혼식 못 하고. 아니 결혼식 했는데 손님 아무도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일이 썰렁한 있었어요. 결혼식을 했다고 그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여담성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남북 관계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은 뭐 영구집권을 이제 체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어서 북한을 방문해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한 네. 4년? 예. 예, 16년 만입니다. 16년이에요? 예, 정확하게 16년 만이죠. 그러니까 푸틴이 북한을 갔다 온 지 이제 16년 만에 다시 북한을 가는 거예요? 예. 왜 가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저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지명이 생각 안 나는데 러시아 우주 기지를 방문해 가지고 맞아요. 그거 있었어요. 예. 북러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양국의 에너지, 식량, 그다음에 저 노동력 파견 이런 것과 군사기술 협정. 이런 부분들의 현안을 활성화하고 최근에 평양에 러시아 관광객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관광이나 국경 걸 활성화하는 문제는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면으로 하면서 그 무언가 협력을 다변화하고 다층적인 협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양측의 전략적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양국 관계에서 예. 그거는 역시 그 미국이 가하는 제재와 압박을 돌파하기 위한 연대. 이런 전략적인 어떤 그 대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협력선도 전략적 대화에 따라서 그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군사기술 교류 같은 것들은 우리 안보 비용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위성 발사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게 북한이 이제 군 정찰 위성을 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로켓계 탕원의 문제인데 실패했다고 하지만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1단, 2단 로켓 분리해서 실패한 거고 두 번째 실패는 2단 로켓이 분리가 됐는데 거기서 방향을 잃어가지고 실패한 거고 자 이게 조금씩 진화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건 이제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러시아가 도와준 증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도와줬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는 있진 않아요. 근데 일단 북한 로켓이 다 러시아제를 모델로 해서 만든 일종의 역설계한 로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러시아에서 참고 자료라든가 하나의 레퍼런스, 참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북한은 금방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같은 피. 아니, 요 분야에 관한 하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상당히 주목되는 방문입니다. 이번에 푸틴이 가서 또 그런 선물을 또 줄 경우에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또 대응하려면 우리의 대응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정학적 처지는 러시아하고 끈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북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편을 안 들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러시아 위협을 고려했기 때문이거든요.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시리아를 도우면 이스라엘 안보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안 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가 욕할 수 있느냐. 자기네 국익이 있다는 거고 자기네 생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북한이 러시아에게 탄약을 지원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포탄 같은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미국을 경유해서 우리도 포탄을 지원해줘.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의 탄환으로 지금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대리전이죠. 뭐.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 탄환은 불량률이 높다면서요. 예, 그래서 많이 사용된 것 같지는 않고 푸틴이 화 안 내요 김정은한테?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방위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는 있고 공급량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러시아는 사실은 북한을 무기 생산의 배후 기지로 삼아서 하나의 이 폭력의 공급망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이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데 그 샤헤드라는 게 아랍어로 순교란 뜻이에요. 그 이란제 주력 드론을 값싸게 들여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써먹었는데 아니 러시아 기술로 구태여 이란 그 드론을 써야 돼? 써야 됩니다. 러시아 건 너무 첨단이라서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다량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는 있지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럴 바에는 이란제 재래식 드론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특정 무기 체계에서는 이란이나 북한이 오히려 러시아한테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공급망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에 한국하고 다시 좀 관계 개선을 하자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안 했다. 이 점을 평가한다 그러면서 다시 지금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155mm 포탄을 보낸 거는 다분히 그때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살상무기 지원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러시아가 다시 한국에도 접근을 해 들어오는 일종의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는 참 힘들어요. 힘들죠. 미국 눈치 봐야 되죠. 그렇다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손 끊을 수도 없죠. 왜냐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또 남북한을 결국 설득시킬 수 있는 거는 미국은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을 통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말로 잘 설득하면 또 뭔가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좀 잘 지내야 되는데 어쨌든 푸틴이 북한을 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거를 우리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야 너네 둘이 만나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가능하죠. 잘 만나라. 그러나 뭐 만나는 걸 우리가 환영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그렇고 작년 9월입니다. 또 여러 차례 국제회의에서 북러 간의 군사적 협력을 규탄 발언을 많이 했고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규탄 발언이 미국으로부터 나왔고 이런 상황인데 또 북러 간에 무슨 군사 물자 교류했는지 증거가 지금까지 확보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영역 역시도 지금도 굉장히 어떤 그 고도의 심리적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화물선의 컨테이너가 낮은 항에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경제가 생각외로 돌아갑니다. 러시아가 각종 이제 물자를 북한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군요. 에너지 그 등에서도 특히 북한이 파견한 노동력 시베리아 쪽에 주로 많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국제 제재망을 돌파하는 하나의 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북한한테는 기회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차원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판이 지금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의 앞으로 장기적인 생존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하는 만큼 북중러도 그에 상응한 협력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나타나고 있으니
이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우리는 다시 냉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꾸 사람들이 신냉전 질서라 그러는데 그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정말 냉전이라고 생각하냐.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걸 자문을 해보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유연성 있고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좀 넓은 식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북중러, 그러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로 신냉전 질서가 한반도에 그려지고 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실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국이 일본하고 가까워지면 우리 좀 싫어하잖아요. 아이씨,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가까워야 되는데. 왜 우리보다 일본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거야? 미국은 또 이렇게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가까워지면 일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한미일 협력하고 한일 관계 개선하는 거에 찬성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기사가 나니까 네. 일본 언론 논조는 다 비판적입니다. 한국에서 석유 나온 거 싫은 거예요. 한국이 자기들보다 잘 사는 건 싫은 거예요. 싫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간의 뭐 협력은 증진할 수 있지만은 이런 관계는 불변인 거거든요. 여전히 지정학이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 우리는 뭐가 석유 나올 것 같이 쓸 때 일본에서 진짜야?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네. 이런 경쟁 심리가 있는 건 뻔히 아는 사실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거야. 푸틴이 북한을 가서 김정은을 만나면 중국이 그래 잘 만나라. 환영한다. 둘 사이가 가까워지면 좋겠다. 이럴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예전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과 같이 이렇게 이제 산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른바 달엔의 이제 발자국 동판이라고 김정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시진핑이 만났던 걸 기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아스팔트로 덮여졌어요. 이건 뭐냐?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거를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원하지 가능할 않습니다. 것 같아요. 아니 원하지 않죠. 중러 관계는 어떤 그 긴장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어떤 사회주의의 종주국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북한은 항상 둘이 경쟁할 때 그 사이에서 양쪽으로부터 그 이익을 확보해온 이런 줄타기 외교를 해왔던 거거든요. 이게 냉전 시대 외교.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가 강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의 입장은 중립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끼리의 그 전략적 연대라고 합니다만은 한미일의 연대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거기에 전략적인 어떤 그 아젠다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북한은 그럼 양쪽을 상대하면 된다 해서 삼각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공식 입장이에요. 북러 군사협력 반대한다. 이건 저희한테도 민간 학자들이나 중국 정부의 군 정부 관료들 만났을 때 제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도 김정은으로서도 머리가 아프겠네요. 러시아의 손을 잡을 것이냐. 당장 지금 뭐 생활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호책으로서 러시아가 던져주는 여러 가지 물자 선물들을 넙죽넙죽 받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 눈치를 보고 그건 조금 이렇게 평양은 눈치 보는 그 집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럼 중국과 러시아 쪽에 양쪽에서 끼어가지고 형님들 눈치를 안 봐요? 아니 이런 외교죠. 자, 우리 러시아하고 좀 친해졌어. 응? 그러니까 너네 더 친해지고 싶으면 더 줘 이건가요? 그러니까 중국도 끼어들고 싶으면은 더 줘? 또 중국한테 그렇게 하면 러시아 가서 중국이 우리가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좀 줄 게 없어요? 뭐 이러면 국 찔러주는 거 하나 있거든요. 이럴 때. 북한은 또 그런 식으로 전술을 짜는구나. 예. 항상 그렇게 살아왔죠. 생각해보니까 6.25 전쟁도 그랬던 것 같아요. 6.25가 대표적이죠. 네, 처음에 이 김일성을 도와줬던 게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죠. 근데 소련이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고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바람에 이렇게 분단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줄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또 쓰는 거구나. 그런
그 지정학은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북한의 중국하고 러시아를 적절히 잘 자기네들 이제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잘 활용하는 상황을 그럼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 지켜만 봐야 되느냐? 아니죠. 어떤 외교 전략, 어떤 대북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관여 전략을 써야죠.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라는 뜻은 관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 놓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우리도 외교력이 있고 우리도 중국 러시아에 북한보다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직접 투자 국가입니다. 그럼 중국 러시아한테 가서 야 너네 북한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마. 적당히 해.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거 하라고 외교부가 있고 국정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념과 가치로 편을 나누면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치 외교라는 말은 이제 그만 쓰고 실용 외교로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우리 관계, 외교 관계도 그렇고 많이 소원했죠.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자유주의 국가들끼리 민주주의 연대를 한다 뭐 이러면서 그 상당히 이제 어떤 가치 외교를 표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외교에도 이데올로기가 개입하고 정치가 개입하면서 조금 실용성이 많이 저하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한 2년간 해보고 최근에는 또 이걸 좀 다시 예전으로 회복하려는 흐름도 또 보여요. 최근에 중국 총리가 다녀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또 그 우리 정부의 비판 발언이 요즘 싹 없어졌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전방위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내부의 흐름도 다소 있어 보이고 이런 면에서 조금 저는 빨리 이런 면에서 외교는 친구하고 하는 게 아니다. 적과 할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진짜 외교지. 원래 친한 사이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과 친해지는 능력, 적을 또 파악하는 능력. 이게 외교의 진짜 실력 아니냐. 그런 면에서 중국 러시아를 이제는 제대로 바라보고 조금 더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너무 군사적인 면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지원하지 않도록 그래야 이제 대북 제재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도 실용적인 외교 노선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기본이죠. 기본이다. 좋습니다.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도 우리가 중국, 러시아랑 적절하게 실용외교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듯이 북한도 사실은 우리를 빼고 일본, 미국하고도 적절하게 잘 지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미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치러져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면 김정은으로서는 뭐 바이든보단 트럼프가 나을 테니까 또 일본하고도 뭐 몽골에서 이렇게 몰래 만났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북한도 우리의 우방인 미국, 일본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접촉하고 있고요. 고위급 회담도 다 막고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누가 더 많은 넓은 판으로 달려나가느냐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제는 조금 판을 크게 보셔야 된다. 북한은 이제 또 큰 전략적 판을 만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푸틴까지 앞마당으로 불러들이는 마당에 이후에 더 큰 또 퍼포먼스가 기다리는 거죠. 기시다하고도 포기 안 한 거거든요. 야,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서 올 상반기는 정치 이슈였어요.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하반기는 남북 이슈가 좀 크게 우리 사회를 뒤흔들 수도 있겠네요. 하반기는 어떤 남북 이슈를 초월한 큰 전략적 국제 지정학적 동북아 그런 어떤 판이기 때문에 무언가 좀 이제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변화에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유연성을 갖추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가의 실력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는 기본이고
또 외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전략을 짜면서 우리 주변국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 거군요. 아유, 그거요. 항상 대한민국에 무겁게 다가오는 숙명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게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다 보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뭐 경색이 돼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뭐 지난번 8.15 이 경축사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6월 현충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강경일변도로만 가는 게 북한에 대해서 과연 맞는 건가? 아니 뭐가 강경한 게 옳고 온건한 게 옳고 좀 이런 논의에서 이제는 좀 우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걸로 갈라져 싸워요. 아니 강경하고 온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고 합리적이냐. 좀 이런 면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강경하면은 뭐 박수치고 또 온건하면은 박수치고 이런 식으로 국민 의식이 분열돼 있다는 거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 남북관계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모시고 또 못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